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진행하는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5월 19일 화요일 조간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정부 어깃 땅에 두 쪽 난 5.18 이런 제목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이 어제 열렸죠. 이 기념식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둘러싼 찬반 때문에 정부 쪽과 시민사회 양쪽으로 갈려서 열렸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입니다. 화난 광주, 이제 야당엔 인물이 없다. 예, 경향신문이 광주 가서 시민들 민심을 스케치해 봤더니 야당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컸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 소식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세계일보하고 조선일보는 각각 인도의 모디 총리 방한한 이야기를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계일보 제목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라는 제목입니다. 나란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만난 장면을 담은 사진을 같이 실었고요. 자, 나머지 신문은 모두 이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 소식, 그리고 그가 언급한 얘기. 자, 국민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케리,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공개적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고위 강요가 공개적으로 사드 한국 배치 시사 발언을 한 것은 어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케리 북 위협 대비 사드 첫 언급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서울신문은 케리 북한 SLBM 도발 추가 제재 논의, 이 말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걸 진짜 제대로 쏜 거냐, 아니면 바지선에서 쏘아 올리고 쏜 것처럼 보이게 조작한 거냐, 이걸 가지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일보도 역시 이 내용입니다. 케리 북 도발 때문에 사드 얘기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국일보는요, 케리 대북 압력 높여 행동 변화시켜야. 조금은 드라이한 그런 제목으로 한국일보는 일면 머릿기사를 장식했습니다. 자, 오늘 주요 조간신문 일면 헤드라인은 대략 이렇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015년 5월 19일 화요일에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2015년 5월 19일 화요일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자, 한겨레 일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부 어깃장에 두 쪽 난 5.18 이런 제목입니다. 앞에서 주요 신문,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정리해드릴 때 간단히 언급을 했죠.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둘러싼 찬반 때문에 정부 쪽과 시민사회 양쪽으로 갈려서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보훈처가 주최한 기념식 어제 오전에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고요. 5.18 유가족 및 피해 당사자들은 같은 시각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별도의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5월 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가 정부 주관 5.18 기념식 참석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1997년 5.18 민주화운동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5.18 기념식이 이렇게 양분된 이유는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종북 딱지를 붙여서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까지 기념곡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가보훈처는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합창은 되지만 재창은 안 된다는 납득하기 힘든 논리도 고집하고 있죠. 글쎄요. 집권 여당의 대표와 국회의장의 요구까지 무시할 정도로 보훈처가 센 곳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훈처가 이처럼 시민단체와 여야 정치권의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는 거, 이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라는 게 한겨레 신문의 시각입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03년 5월에 열렸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5.18 정신이 국민 통합과 국민 행복으로 승화돼야 한다면서 통합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박 대통령과 또 박근혜 정부가 기념곡 지정 문제에 고집을 부리면서 이 5.18 기념식을 둘러싼 분열과 상처만 키우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괜찮다는데,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도 그렇고, 현재 여당 대표도 그렇고, 다 괜찮다고, 이 노래 뭐 문제 없다고, 같이 불러도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러는지, 그냥 이런 상황이라면은 부르게 냅두는 게 국민 통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파나 찬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 조금 더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사면입니다. 5.18 행사 경과 보고서, 계엄군의 발포, 핵심 쏙 뺀 보훈처. 이런 제목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경과 보고가 갈수록 왜곡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지만 보훈처는 경과 보고에서 계엄군의 발포와 강경 진압을 쏙 빼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어제 열린 기념식, 최정길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이 처음으로 경과 보고를 했습니다. 2008년까지는 5.18 피해자들이 모인 3개 단체 대표가 번갈아가며 경과 보고를 했고요. 2009년부터는 광주지방 보훈청장이 했습니다. 올해는 5.18 묘지 관리소장으로까지 일단 보고자 직급 자체가 내려갔습니다. 이 경과 보고라는 것의 그 위상을 격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더 큰 문제는 경과 보고의 내용입니다. 5.18은 신군부가 광주의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보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입한 사건입니다.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진압 작전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숨지거나 다쳤죠. 분노한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 계엄군에 맞습니다. 그런데도 보훈처의 경과 보고에는 계엄군 발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계엄군 발포라는 단어를 빼고요. 5.18 민주항쟁을 설명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제 경과 보고에서는
1980년 5월 18일 전남대 정문에서 학생들과 계엄군의 충돌이라고만 언급이 됐습니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5월 21일부터 도청 진압작전이 있었던 5월 27일까지 화려한 휴가라는 그 작전명으로 유명하죠. 5월 27일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량 시위를 계기로 광주 시민들의 저항, 시위 과정에서 입은 상처 등 수많은 사상자가 마치 시위 탓에 발생한 것처럼 표현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정춘식 5.18 유족 회장은 경과 보고를 묘지 관리소장한테 맡겼다는 것은 도저히 참기 힘든 일이다. 도대체 보훈처는 얼마나 더 5.18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다기보다는 울분을 토했다고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경향신문 같은 면 3면에 있는 기사 한 꼭지 더 보겠습니다. 임을 위한 종북몰이 여권도 외면, 이런 제목입니다. 보훈처 주관했죠. 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주관했는데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행사 맨 마지막 순서인 기념 공연에 포함시켰습니다. 재창이 아닌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합창단이 불렀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이들은 보훈처가 재창을 거부하며 내세웠던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리기도 했죠. 보훈처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종북노래라고,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종북노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양시 배경음악으로 사용돼 임과 새날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작사를 한 사람 등의 행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으며 국민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도 곁들였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정의화 의장은 내가 생각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은 광주정신이라면서 광주정신을 우리 국민을 대통합해내는 통합의 정신, 상생의 정신으로 이제는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에서 악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 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건 재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과거 민주화 투쟁할 때 하루에 10번도 넘게 이 노래를 불렀다. 가사 어디에도 종북에 관련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요. 보훈처가 임이라는 글자가 마치 김일성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보훈처가 부정적인 인식에 편승해 종북 덧씌우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앞장선 보훈처장을 경질해야 한다. 이렇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강하게 요구를 했군요. 이 사람들 주장은 이런 거겠죠. 진짜 종북이라면 물론 무리하게 몰아가는 거 우리가 좀 무리하게 몰아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원칙적으로 적어도 이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관련해선 어떻게 이걸 종북이라고 하느냐. 북한이 좀 악용 좀 했다고 이걸 우리가 종북이라고 낙인 찍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어떻게든 5.18 민주항쟁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상징성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 의미를 좀 축소시키려고 한시도 쉬지 않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국일보 1면입니다. 이번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싸고 공방전, 이런 제목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설립된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의 법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에는 특조위 활동 시작일과 이에 따른 활동 종료 시점을 둘러싼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부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미 경과된 시간만큼 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못 쓰게 돼서 저희도 우려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기본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유 장관의 말대로라면 특조위는 이미 5개월 가까이 활동을 한 상태입니다. 길어도 내년 6월 말이면 활동을 마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기준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현재 특조위는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게 맞다. 특조위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를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유기준 장관은 또 특조위와 야당 측이 주장하는 시행령 폐기 요구에 대해서도 특조위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시행령을 제정 공포한 만큼 이제는 특조위가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시행령 추가 수정에 대한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인 박종훈 특조위 상임위원은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7조 1항은 특조위 활동 개시를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 명시하고 있는데 올 1월은 위원회 임기가 시작된 날일 뿐 특조위 활동 개시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특조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에 대한 해석은 특조위 내부에서도 시행령이 공포된 이달 11일과 민간 직원 채용이 완료되는 7, 8월 중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1월을 특조위 활동 개시로 보는 시각은 전무하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특조위 활동 기간을 줄여보려고 하는 정부. 지금 사실 이 시행령 안 그리고 각종 논란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이대로 조사를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정부 청와대와 맞서면서 조사를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기간, 우리 5달 정도 되는 기간을 활동 기간에서 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흘러간 거다. 기본 활동 기간 1년, 여기에서 이미 소진한 기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강기훈 씨, 법원 검찰 잘못 고백해야.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유서대필 사건 발생 24년 만인 지난 14일이었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피해 주체는 국가겠죠. 이 강기훈 씨가 어제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강 씨는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서 나에 대해 이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 이제 역사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때가 됐다. 항소심에서 진술했듯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강기훈 씨는 나를 수사했던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내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왜곡했다면서 법원은 1991년, 92년은 물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의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강 씨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간암투병 중입니다. 지금 건강이 악화돼서 지방에서 요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강 씨는 선고 나흘 만에 민변에 전자우편을 보내서 입장을 전한 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되새기며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몸이 감당하기 어렵기에 앞으로도 직접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강 씨의 변호인인 송상교 변호사는 강 씨가 입장을 발표한 주된 이유는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진정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데 있다. 이렇게 부연해 줬습니다. 자, 오늘 대다수 조간신문이 일면에서 대문짝만하게 다루고 있는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면입니다. 캐리,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 존 캐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고위 강요가 공개적으로 사드 한국 배치 시사 발언을 한 것은 어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캐리 장관은 어제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장병들과 만나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도발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북한이 UN 협약을 위반해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가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육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억제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억제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북한은 억제받지 않고 전부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이겠고요. 이어서 미국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도전을 야기하는 비국가 행위자들, non-state actors라고 표현을 했군요. 비국가 행위자들과 맞서고 있다면서 북한을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라크 등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로 꼽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3NO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3NO는 요청, 협의, 결정 없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청, 협의, 결정 없음. 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에 대해서 캐리 장관은 김정은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고 숙청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존엄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또한 그래서 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현안에 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거 민감한 문제인데 양국이 민감한 역사 문제는 자제심을 갖고 계속 대화하면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면서 치유와 화합의 방향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제심을 갖고, 자제심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너무 흥분하지 마라, 너무 화내지 마라, 좀 참으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라고 표현한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는요, 미국은 이 문제가 일본군에 의한 아주 무자비한 인권 침해, 잔혹하고 끔찍한 침해라고 얘기해왔다. 이렇게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세계일보 6면으로 가봅니다. 성완종 6억 돈가방 목격. 박주원 전 안산시장 진술 어디까지 진실? 이런 제목입니다. 당연히 성완종 리스트 관련 기사고요.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성완종 리스트의 의혹을 밝혀줄 새로운 증인으로 부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박주원 전 시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돈가방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히는 등 증언이 구체적인 점을 근거로 대선 자금 수사에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박 전 시장이 갑자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배경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도 나온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어제 박 전 시장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목격했다는 억대 돈가방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원 전 시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요,
2012년 대선 전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성완종 전 회장이 1억, 2억, 3억 원을 각각 서류 가방 3개에 담아 정치권에 전달했다. 이렇게 폭로했죠. 1억, 2억, 3억 각각 3군데 이렇게 나누어 담았다고 하는데 합치면 6억이네요.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성 전 회장이 돈을 마련한 시기와 당시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박 전 시장은 2012년 10월 중순 토요일 오후 9시쯤 성완종 전 회장이 서울 여의도 한 빌딩으로 5만 원권이 가득 든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찾아와 서류 가방 3개에 1억, 2억, 3억 원씩 나누어 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주원 전 시장은 특히 5만 원권이 기업, 국민, 신한은행 띠지로 둘러 묶여 있었고 서류 가방 브랜드 이름도 밝히는 등 금품의 형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증언하기도 했답니다. 만약 박 전 시장의 증언이 사실에 가깝다면 성완종 전 회장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의 핵심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홍 지사의 측근,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으로 활동한 박 전 시장이 홍 지사가 기소되기 전인 미묘한 시점에 새로운 내용을 폭로해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답니다. 대선 당시 성 전 회장 활동 등 각종 정보를 갖고 있는 점을 내세워서 검찰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입니다. 실제로 박 전 시장은 2012년 경남지사 재보궐선거 당시 홍준표 지사 선거 캠프 공보지원 단장을 지냈고요. 최근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진술서를 검찰에 이게 언급하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홍 지사를 위해 사실상 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핵심 이번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홍준표 지사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진술, 증언을 이 미묘한 시기에 쏟아내고 있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본다는 것이죠.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해가지고 판을 좀 짜보려는, 판을 좀 바꿔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일 겁니다. 자, 정치권 얘기, 야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3면입니다. 문재인 지지율 20% 아래로. 김무성의 2주 연속 뒤져. 이런 제목입니다. 차기 대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선두 질주가 무너지고요. 야권 내 독주 체제도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주에 이어 2주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정계 은퇴한 손학규 전 대표가 호남에서 차기 지지율 1위에 오르는 등 야권 내 다른 잠룡들 지지율도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4.29 재보궐선거 패배와 책임론 등 당 내홍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경향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죠.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김무성 대표가 지난주에 비해 1.4%포인트 하락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21.2%를 기록해서 2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위는 문재인 대표인데요. 19.6%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숫자만으로 보자면은 김무성 대표의 2주 연속 뒤졌습니다. 두 대표 간의 격차는요. 지난주 0.1%포인트 차에서 1.6%포인트 차로 벌어졌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자체라기보다는 추세라고, 추이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이 리얼미터 이번 여론조사 그리고 지난주의 여론조사 결과 그 사이에서 발견되는 흐름 이게 이렇게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2주 연속 문재인 대표를 눌렀는데 둘 사이의 격차 역시 2주 만에
점점 더 크게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은요. 문재인 대표는 지난 2.8 전당대회 이후, 그러니까 당대표가 된 이후 처음으로 20%대 아래로 잠룡으로서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1월 초부터 1위 독주 체제이던 것이 재보선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특기할 것은 정계 은퇴 후 전남 강진 흙집에서 칩거 중인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경향은 꼽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에서 14일 호남 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손 전 고문은 야권 인사들을 제치고 차기 대선 주자 지지 1위 22.4%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정계 복귀설도 나오고 있죠. 그러나 손 전 고문 측은 복귀 가능성 자체를 일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새정치연합 관련된 얘기 한 꼭지만 더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3면입니다. 새정치 계파 갈등, 광주에서도 못 말려. 이런 제목입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와 의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대거 광주로 향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의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혁신하겠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목소리를 냈죠. 4.29 재보궐선거 이후 더욱 싸늘해진 호남 민심을 달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과 비주류 의원들은 문 대표의 책임론을 꺼내면서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이 광주에서도 이어진 겁니다. 문 대표는 어제 5.18 기념식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심은 새정치연합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셨다면서 저부터 시작해 당과 지도부, 국회의원들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주 시민이 바라는 높이만큼 더 치열하게 혁신을 해서 정권 교체와 총선 승리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에 더 무게를 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두 성찰과 책임, 혁신을 거론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이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고 하고요. 비주류 김한길 전 대표는 광주 방문 후 이 자신의 SNS에 선거 참패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픈 말씀을 들었다면서 호남 민심과 함께하지 않는 미래란 생각할 수 없다. 호남이 거부하는 야권 주자는 있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승리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요. 문 대표에게 친노 수장이 아닌 비노 수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당 혁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패권 정치 청산과 계파 기득권 내려놓기가 혁신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간 밝혀왔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둘러싼 소식 몇 곡지 알아봤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좀 듣고 한숨 돌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2015년 5월 19일 화요일에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경향신문 3면 기사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한겨레 10면입니다. 예술의 벌금, 상상력 옥죄는 사회, 이런 제목입니다. 재물손괴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 방해 벌금 500만 원, 합해서 700만 원이네요. 25살 홍승희 씨는 소셜 아티스트입니다. 사회 문제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고요. 틀에 박힌 전시장을 벗어나 열린 공간을 무대로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최근 1년 사이 그의 소셜 아트에는 벌금이 700만 원이나 붙었습니다. 예술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지만 제재의 형식은 도로교통 방해 같은 꼼수를 썼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승희 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춘천 지하상가의 팝아트 작가 이하 씨가 그린 박근혜 정부 비판 스티커 10여 장을 붙였습니다. 벽에 게시했다는 얘기겠죠. 재물 손괴를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됩니다. 2달 뒤에는 세월호 집회에서 노란 천을 찢어서 만든 깃발을 들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도로교통 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 먹었습니다. 홍승희 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재물손괴나 도로교통 방해 혐의 입증을 위한 질문보다는 박근혜 정부를 싫어하는지, 어디 소속인지, 깃발은 어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궁했다고 합니다. 왜 물어봅니까? 박근혜 정부 싫어할 수도 있죠. 좋아할 수도 있지만요. 홍 씨는 18일 어제였죠. 서울 서대문구 창천 어린이공원에서 벌금 마련을 위한 대형 걸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셜 펀딩으로 시민 800명한테서 1만 원씩을 후원받고 후원자들의 메시지를 그림에 새기는 사회적 예술입니다. 홍승희 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벌금형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내의 사회적 예술은 온라인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반대편에 선 예술가들에게는 평론이 아니라 법의 잣대가 적용됐고요. 2010년 대학 강사 박정수 씨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공식 포스터에 쥐를 그려넣는 풍자 예술 선보였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난리를 피웠습니다. 대법원은 그에게 공용물건 손상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 확정했습니다. 앞서 2005년 참여정부 당시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저격하는 내용의 패러디를 만든 대학생을 협박 미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정치적 반대를 표현하는 패러디물에 협박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 정파를 가리지 않고 예술에 대한 무리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행태는 계속돼 왔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예술가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정권 비판적 예술에 대한 벌금 압박이 더욱 세졌다고 전합니다. 팝 아트 작가죠. 이하 씨는 이명박 정부 때는 개구멍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철조망을 쳐놓은 느낌이다. 사회적 예술 활동을 할 때마다 꼬박꼬박 벌금을 물린다. 정부 비판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꽉 막힌 느낌이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한 이 씨는요. 건조물 침입죄 등 5개 혐의로 무려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요. 예술 행위를 단순 범죄로 몰아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예술가에 대한 손해배상 감류와 마찬가지다. 경제적 압박을 통해 권력 앞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전위적이어야 할 사회적 예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술의 벌금, 상상력 옥죄는 사회.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한국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가입하기도 벅차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율은
정규직의 5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 빈곤을 겪게 될 우려가 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보장세 등 별도의 세금으로 복지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린 한국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자는 많이 늘었군요. 13.2%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2.4% 느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비정규직 가입자 증가율은 정규직의 5분의 1도 채 안 되는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정규직은 2004년 37.5%에서 지난해 38.4%로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경제, 사회적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한국일보는 평가합니다. 두루누리라는 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월급 14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50%를 사업주와 근로자 대신 내줘서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 상황이 열악해서 월급으로 당장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단돈 몇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회보험 가입률을 더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루누리. 사실 이게 뭔지도 몰랐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소합니다. 이 사회보험 제도가 성숙해질 때까지 조세나 사회보장세 형태로 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예산의 일부를 복지 지출에 사용하고 있는데 북유럽 복지 국가들처럼 복지를 위한 별도의 세금을 만들자는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대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중심으로만 복지제도를 강화하면 공공부조제도로 보호해야 할 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미래의 빈곤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소득에 비례해 복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새로운 재원 조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서울신문 일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 전격 사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지연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민 대변인은 조 수석이 오전에, 그러니까 어제 오전이죠.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박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 수석은 사퇴변을 통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청와대 수석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진짜 충족시켜야 될 기대는 바로 대중의 기대, 국민의 기대, 시민의 기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조윤선 수석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보통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져서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면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국민들이 개혁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진짜 한번 좀 제대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전혀 무관하다니요.
공무원연금 소득 대체율을 몇 프로로 하네, 공무원들이 내는 돈을 지금의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올리네 마네 했던 거. 이 논의의 대전제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기억하시죠? 근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니 많은 사람들은 납득을 하지 못할 겁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향신문 1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금기를 깬 교황의 평화 외교, 이런 제목입니다. 세계화 자본주의가 낳은 불평등, 빈곤 문제를 누구보다 소리 높여 비판해온 사람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금기를 깨는 폭넓은 외교 행보를 갈수록 더 넓게 펼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는요, 오스만 제국 치하의 19세기 팔레스타인에서 가톨릭 교회에 헌신했던 두 아랍인 수녀를 성인 반열에 올리는 시성식이 교황의 집전하에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 전날 교황과 만나 평화의 천사라는 극찬을 들은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도 참석해 시성식을 지켜봤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 출신이 성인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날 시성식에 대해 바티칸은 최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조약을 맺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뉴욕타임스는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지지하는 암묵적 행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쿠바와 미국의 화해를 중재하는 외교 성과를 이끌어낸 교황은요, 올 들어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등 더욱 활발하게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감한 외교 문제에, 특히 남의 나라 문제에 바티칸이 뚜렷한 견해를 보이는 것이 가톨릭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 이런 안팎의 비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의 고통 앞에서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 자국까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략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가톨릭에 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첨언을 조금 해보자면요, 우리가 아는 가톨릭, 특히 제가 아는 가톨릭은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강고하고 보수적인 종교 집단이죠. 저 같은 비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의 그 절차적, 형식적 무게감, 이런 것들을 고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신교 교회들하고는 예배당 안의 분위기도 사뭇 다르죠. 뭔가 조금 차분하고 조금 더 좋게 말하면 묵직하다. 좀 다르게 보면은 딱딱하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가톨릭이요, 교황청이 변신에 굉장히 능한 그런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옛 7대 죄악, 예전에 통용되던 가톨릭이 선포한 7대 죄악, 예전이라고 하면 로마 시대에 그레고리 교황이 정리한 7대 죄악입니다. 이 7대 죄악이 뭐냐면요, 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분노입니다. 이 7대 죄악은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소개된 후에 일반화됐죠. 어떠십니까? 탐식, 음식 탐하는 거, 탐욕, 욕심내는 거, 게으른 거, 또 성적인 욕구, 정욕, 이런 거를 7대 죄악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금욕에 초점이 맞춰졌죠. 금욕. 그런데 지난 2007년이었던가요? 교황청이 새로운 7대 죄악을 제시합니다. 신 7대 죄악입니다. 뭔지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환경 파괴, 또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학 실험, 유전자 조작과 배아 줄기세포 연구, 소수의 과도한 축제, 마약 거래, 낙태, 아동 성범죄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상의 변화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게 무리는 아니겠죠. 기존의 7대 죄악은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문제로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 신 7대 죄악은 좀 사회적인 현상에 더 많이 착안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어디 조간신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읊어본 이야기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를 보면서 카톨릭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한번 수다 한번 떨어봤습니다. 자, 딴 세상 이야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면입니다. 사실 앞에 가톨릭 얘기도 딴 세상 얘기였던가요? 예, 경향신문 이면. 유경선 유진 회장 1분기 보수 154억 최고, 이런 제목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임원들 보수 현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순위 매긴 겁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올해 1분기에 보수를 공개한 경영인 중에서 가장 많은 154억여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재벌닷컴은요, 지난 15일까지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1716개사와 비상장사 601개사 등 총 2317개사의 올해 1분기 임원 보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보수액이 5억 원 이상인 임원은 101명이었으며 이 중 32명은 10억 넘게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올해 1분기 최고액 보수 수령자가 된 것은요, 퇴직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 회장은 급여 1억 2,500만 원과 상여금 6,300만 원 외에 유진그룹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으로 무려 152억 3,4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앞에 이거 152억 떼고 뒤에 3,400만 원만 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인데, 그렇습니다. 보수 상위 랭킹에 오른 임원들은 대부분 두둑한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위는 박장석 SKC 고문으로 퇴직금 44억 5천만 원 등 48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퇴직금 25억 1천만 원 등 34억 5,900만 원을 받아서 3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으로 구자영 전 SK 이노베이션 부회장, 이완경 전 GS EPS 대표이사, 김윤섭 전 유한양행 사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 25억 이쪽 저쪽이네요. 27억 9,900만, 그러니까 한 28억 선에서 23, 4억 선 이렇게 보수로 받았습니다. 예, 정말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6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권의 계륵, 정무특보,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어제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적절성을 심사했는데요. 4대4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다, 괜찮다, 그냥 좀 하게 하라, 이런 의견이 4였고요. 안 된다,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4, 이렇게 맞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는 것이겠고요. 결국 지난 3월 윤리심사자문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겸직 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손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장이죠.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어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서 8명의 위원들 가운데 4명씩 의견이 갈려서 이런 엇갈리는 의견을 정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정무특보는 그간 여권의 계륵이었습니다. 지난 2월 청와대가 현역 의원을 정무특보로 내정한 이후 삼권분립 위반과 겸직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게다가 주호영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예결위원장 도전을 이유로 임명 2달 만에 정무특보 사의를 밝혔습니다. 다만 정의화 의장이 겸직 금지 판단을 내리면 입법부 수장이 청와대와 대립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럽다. 이런 지적도 경향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무 특보이고 부적절한 보직이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친히 직접 임명한 건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셈이 되니까 입법, 행정, 사법 가운데 행정과 입법의 수장이 대립하게 되는 흥미로운 상황이 빚어지게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또 후속 내용 있으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 5월 1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조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